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송문규입니다. 지난 대선 때요. 당시 여당하고 야당 대선 후보 모두가 경쟁적으로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양당 모두 정당 공천제 폐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기초자치단체 선거 정당 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에서 정당 공천제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다시 이 정당 공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잠시 뒤에 이 정당 공천제 무엇이고 또 왜 폐지를 해야 하는 건지 관계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섭게 불어나고 있는 한류 물결을 타고 한국어 열풍도 뜨겁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어도 그렇게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 한국어 선생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오늘 생생 수도권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 인문학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오늘은 그만큼 중요한 말, 언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 초대권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5분 추첨해서 2장씩 드리니까요.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1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이요,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비공개로 조찬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를 전 당원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 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에서 이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도부에 이 결론을 전달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 정당 공천제라는 것이 무엇이고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 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를 이끈 김태일 위원장 전화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일입니다. 예. 먼저 이 정당 공천제가 뭔지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정당 공천제는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시군구 자치단체장과 시군구 의원의 경우는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될 때는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지난 2006년부터 정당 공천제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200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당 공천제에 의한 예. 시군구 단체장과 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아주 많아서 이것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만이 이제 많았다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2012년도 작년에 대선 공약에서 정당 공천을 이제 폐지하겠다 그런 공약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던 안철수 현 의원도 당시에 정당 공천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폐지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려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염려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현재 공천제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염려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염려가 사실이기도 한 측면도 있지만 예.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 보면 이 정당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예. 자신의 기득권에 해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뭐 그렇게 그 환경이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민주당 그 찬반 검토위원회, 정당 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를 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위원장 맡고 계시고요. 네네. 여기에서 결론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당 공천제가 지금까지 이제 폐단이 있었다는 그런 그 이유에서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폐단들이 있어 왔는지요? 뭐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풀뿌리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취지가 이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많았다라고 하는 평가인데요. 예. 이 정당 공천제 폐지론이 나오기까지 이 보고되는 이 정당 공천제 폐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가장 큰 폐단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자신을 공천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 혹은 또 중앙당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의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네. 두 번째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부패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정부패 문제와 돈 공천 문제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 부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것이 가장 이제 나쁜 경우인데요. 예. 이 정당 공천제가 그 지역주의와 결합을 해서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정당이 싹쓸이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영남은 뭐 새누리당이 싹쓸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또 호남 지역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 내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네.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점들이 정당 공천제가 낳은 폐해의 가장 나쁜 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정당 공천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지금 정치학계하고 법조계에서요. 이런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되려면은 법을 바꿔야 된다. 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위헌과 관련된 논쟁은 그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팽팽합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2003년도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정당 표시를 금지하는 행위는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당 표시를 금지하는 행위는 위헌이지만 그러나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예. 입법 재량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제 뭐 정당 공천제 이제 폐단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이유를 이제 들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개선을 하는 방안도 한 네. 가지 대안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린거든요. 그러니까 예, 물론 그것이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방 정치인들의 이제 비리를 어떻게 이제 차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정당에 의해서 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회의 독점 현상들 이런 것들을 어떤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정당 공천제 폐단을 공천제도의 합리화와 민주화를 통해서 그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대안의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그것을 대안으로 인정해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현재 정당에 대한 불신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정당들이 정당 공천을 민주화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당 공천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정당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국민적 판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당 공천제 폐단을 공천제도 민주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으로 성립하긴 하지만 국민들이 수용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예.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당 공천제도가 이제 사라지게 되면 말이죠. 오히려 지방에서 이제 힘께나 쓴다 하시는 분들, 이른바 이제 지방 토호들만이 이제 당선이 되고, 유능한 정치 신인들이 이제 지방 정치에 진출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실 겁니까? 뭐 그런 염려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예. 그러나 현재 지금 정당 공천제가 실제로 지역 내에서 책임 정치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정치 신인이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염려도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현행 정당 공천이 그 개방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충성도 하나만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공천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정당 공천제 폐지가 또 개방성 실현에 그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정당 공천제가 폐지가 되면 여성 공천 의무 할당 제도가 이제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에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를 실시했는데요. 예. 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여성의 생활정치 진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초의원의 경우는 생활정치이지 않습니까? 예. 그 생활정치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지요. 그래서 여성 진출이 이 정당 공천제 폐지 때문에 막히게 되는 것은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그 위원회에서는 예. 여성 명부제라고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기초의원 정수의 20%를 여성들만으로 등록하게 해서 예. 투표를 해서 그 선출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정당 공천제를 통해서, 즉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여성 의원들이 진출하고 있는 현행 숫자보다 더 지금 많은 국회의원 여성들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요? 아닙니다. 기초의원. 아, 기초의원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떤가요?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고 있나요? 정당 공천은 그 지방자치선거에 하는 나라도 있고, 예. 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 폐지가 답이냐, 공천 유지가 답이냐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어떤 맥락 속에서 필요하냐라는 것인데요. 예. 현재 국민의 70% 가까이가 정당 공천제 폐지를 희망하고 있고, 네.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두 지도자가 약속을 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 예. 이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정당 공천제 유지는 폐지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도 지금 다 장단점이 있고, 네네. 2006년도에 이제 정당 공천제가 이제 생겨났고, 네. 그 폐해 때문에 다시 이제 폐지하자는 것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것도 제도화된 이후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으면은 네. 또다시 국민들의 찬반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예. 제도는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교과서적으로 뭐 이런 점은 좋고 저런 점은 염려가 된다. 이제 예. 두 제도가 다 이제 그런 점을 안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예. 맥락 속에서 기존의 정당 공천제가 지금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정당 공천제 유지로는 공천 민주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이제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의 약속도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약속을 다시 뒤집을 만한 무슨 상황 변경이 없는데도 이것을 다시 바꾸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정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데 예. 또 다른 불신의 원인이 될 것이다. 어쨌든 라는 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 당원 투표로 이제 결정하겠다고 한 거고요. 네네.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그것은 뭐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긴 한데 적어도 8월 달 중으로는 아마 민주당 입장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새누리당도 사실은 정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정치쇄신 특위위원장인 박재창 교수의 얘기라든지 또 황우여 대표가 지역신문과 간담회를 한 것 등을 보면 정당공천제 폐지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폐지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봉지야,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브라질에서 왔는데 이틀 걸려서 왔습니다. 슬라맛 빠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 전공을 했으니까요. 한국어를 가르치러 가게 된 거죠. 니하오. 저는 하얼빈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더 많이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로, 익벤 은정 리. 저는 벨기에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게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애국심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 세종학당에서 온 전재흥이라고 합니다. 4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고요. 졸업하고 거기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네, 수도권 생생 리포터 현장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세계 각지에서들 들어오셨네요. 예, 맞아요. 네. 제5회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가 열렸거든요. 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네. 전 세계 41개국 세종학당 관계자 260여 명이 모여서요. 한국어를 그동안 가르치며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세종학당은 외국어나 또는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2007년에 세계 나라의 13개소로 출발해서요. 예. 지난해 기준 전 세계 44개국 90개소의 세종학당이 개설돼 있고요. 예. 네, 2013년도 올해 이제 27개소가 개설돼서 51개국 117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데요. 어떤 나라들인가요, 보통? 그러니까 올해 새로 개설되는 나라 예를 들어보면요. 예. 몽골의 울란바토르, 중국 쿤밍, 키르기즈스탄의 또 2개의 도시, 벨라루스 민스크, 포르투갈 리스본 등등. 그러니까 뭐 미국 뉴욕 이런 데 말고요. 정말 세계 곳곳에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뜻이죠. 아주 급속히 늘어났네요. 이 세종학당이. 예. 그만큼 이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세종학당의 목표는요. 2017년까지 200개소를 설립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주로 한국어는 누가 배우러 오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궁금하시죠?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들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 한국어를 배우러 올까요? 저는 브라질 상레오폴도 세종학당에서 온 정희연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유학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그 브라질 정부 장학금이 지금 많아서 그 정부 장학금 받아가지고 한국 오려는 학생들도 있고요. 현재 지금 한국 회사가 2회사가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한국어 배우려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는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 온 김아름입니다. 그 나라도요, 한류 열풍이에요. 드라마도 많이 보고 가수들 음악 듣고 한국 프로그램 중에 이제 쇼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먼저 한국어를 배워요. 학생들이 짤막짤막하게. 완전 구어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진짜? 이러면 오빠 뭐 이런. 근데 그렇게 말은 할 줄 알아도 쓸 줄은 몰라요. 학생들이. 이제 한글부터 교육이 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얼빈에서 왔습니다. 예, 거의 한류 때문에
때문에 한국어 많이 배우고요. 특이한 학생 중에는 한국 예절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배운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바르다고 그러면서 한국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었어요. 학생들이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은 나라,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이렇게 많이들 좋아해요. 역시 한류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도 많이 했고, 네. 그만큼 이제 국가 브랜드 가치도 이제 상승했고,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목소리를 들어본 선생님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코리안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죠. 이분들이요,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다고 모두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국문학 아니고요. 외국어로서 한국어라고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들 또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뒤에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선생님들이고요. 네. 또 외국인 선생님도 계셨어요. 처음에 베트남 선생님 우리 만나뵀는데 이런 분들 역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취득한 뒤에 전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베트남 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베트남 국립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1기라고 해요. 그때 아무도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을 때 내가 예.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국어 선생님 됐다고 하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예.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국의 한국어를 보급하는 거의 선구자가 되신 거죠. 그렇겠네요. 네,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파키스탄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네, 파키스탄에서 온 아티프입니다. 파키스탄에 한국어 학과가 없어서 한국어 학과 개설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8년 정도 공부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만들었죠. 2006년 8월에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에 한국어 학과를 설립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마음은 알게 되었죠, 그날에. 그래서 파키스탄인들이 한국어 배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직도 취업이고요. 한국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 메시지는 남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기회가 생길 거다, 너에게. 한국은 이런 땅이고 이런 나라이고 이런 민족이다. 그래서 담보의 말과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한국분 아니시죠? 네, 파키스탄 분이세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 학과장님이시겠네요. 거기 네. 설립을 하셨으면. 맞아요. 예.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2006년도에 한국어학과를 개설해서 이제는 졸업생도 배출됐고요. 그 졸업생 중에 또 한국어 교수가 된 분도 있다고 하고요. 네.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들에게 한국은 꿈을 주는 나라다. 이렇게 한국을 그러네요. 소개하고 또 그 꿈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사실 그 나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언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요. 매년 전 세계 한국어 교원들이 모이는 이유도요. 경험을 나누고 또 필요한 교육을 더 하기 위해서인데요. 특별히 매년 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대회 중에도 우리 문화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됐는데요. 문화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대회 기간 동안에 우리 민요도 배우고 경복궁과 박물관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선생님 한 분도 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대회에 참석한 소감 등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 교육자다 보니까 이제 한국 언어에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언어도 언어지만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문화를 접목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해서 그런 문화 교육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재를 나중에는 만들고 싶어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교재가 진짜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는 교재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외국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교재 보급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부족한 부분은 학습 자료 같은 것입니다. 베트남인을 위한 따로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좀 많이 노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학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서 아마 하나는 인맥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거의 30개 이상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인맥만 잘 생기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인원할 수 있는 사람,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 인원할 수 있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인맥을 만들어주고 우정을 살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흔한 표현인데요. 이들이 바로 한국의 민간 외교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말 네. 외교의 최전방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목소리 들어서 아시겠지만요. 현지인 말고요. 여자 선생님들 대부분 예. 20대 분들이세요. 각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현지로 파견된 분들인데요. 예. 또 가시는 곳이 이렇게 우리 한국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많이 외롭겠다,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보통 사명감이나 애국심 없이는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뭐 혹시 힘든 점 없으세요? 물어봤더니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 세종학당의 경우는 전공생이 아니라 단순히 뭐 관심이나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한국어가 빨리빨리 늘지 못하는 거 보면 안타깝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힘든 일들도 있을 텐데 일정 네. 마치고 다시 근무지로 돌아갈 텐데 더 멋진 선생님으로 활약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한국어 선생님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또 갑자기 좋은 드네요. 생각이네요. 네. 네. 동남아 가면은 좀 환영받습니다. 받으실 것 같아요. 현지인이라고. 네, 지금까지 제5회 한국어 교육자 대회에 다녀온 박설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에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혀로 흥한 자 혀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어떻게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들 꼭 해야 할지 잠시 뒤 인문학 콘서트 시간에 최준영 교수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해드립니다. 디지털 명화 오디세이 시크릿 뮤지엄 초대권을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5분 선정해서 2장씩 나눠드리는데요. 사연 적어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입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북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 가장자리에서 형성된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우선 내일까지 50에서 12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중북부 지방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아침 5시 5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2.6km 지점 3차로를 달리던 25톤 덤프차가 앞서가던 25톤 카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래를 실은 25톤 덤프차가 1차로로 넘어지면서 반대 방향 차로로 모래 10여 톤이 쏟아졌고 25톤 카고 차량도 전복돼 옥수수 10여 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13차로와 인천 방향 1, 2차로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 수위가 상승하면서 군남댐이 숨은 13개를 모두 열었습니다. 군남댐 관리단의 관계자는 오전 6시 30분 현재 초당 4,040톤을 방류하고 있지만 염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인문학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리의 인문학자 최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주 청바지도 입고 오시고 비가 와서 그랬나요?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얘기 시작할 때부터 좋은 말로 시작하면 저도 기분도 좋아져서 방송이 네. 재미있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예, 잘 쓰면 참 유용한 건데 잘못 쓰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네. 하고 또 말로 인해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특히 사람에게 향한 말, 호칭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요즘 많이 이상한 말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그 말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사실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수도 뭐 물론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 생각 없이 말했다가 이제 또 이제 그 상처를 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우리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한 방송사에서 이제 또 말 실수를 하는 바람에 또 파장이 또 컸었고 말이죠. 예. 네.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인문학 강의를 시작할 때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서로 간의 호칭부터 좀 바꾸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노숙자라는 표현도 이제 그만 쓰고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꿨듯이 예. 노숙자를 노숙인으로 바꾸자. 이런 것들 이제 언론을 상대로 계속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고요. 부탁도 했고요. 근데 아직도 한글 프로그램 치면은 노숙자라고 치면 그냥 넘어가는데 예. 노숙인이라고 치면 밑에 빨간 줄이 갑니다. 맞춤법 틀렸다는 맞춤법 얘기인데. 틀렸다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노숙인이란 말은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뭐 노숙인 분들끼리 수강생들끼리 호칭도 서로 선생님이라고 호칭해라. 평상시에는 뭐 임마, 새끼 뭐 등등 뭐 야 뭐 이런 쌍소리 비슷한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싸움도 자주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바꾸면 아무래도 좀 싸움이 덜해지지 않을까. 적중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겠죠. 예. 용어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부터 이제 조심을 해야겠는데 그 호칭이라든가 그런 명칭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의 자존감을 올리기도 하고 또 깎아내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숙자를 노숙인으로 바꾸자는 운동을 편 건데요. 근 10년 동안 지금 폈는데 아직도 언론에서 상당수 언론에서는 여전히 노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뭐 우리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프로그램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한꺼번에 한 번에 그냥 싹 바뀌어버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당선자 사무실을 만들고 그때 당시 이동관 그 당선자 대변인이죠. 이분이 언론을 상대로 이제는 당선자라고 부르지 말고 당선인으로 불러달라 요청을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모든 언론이 당선인으로 이제 바꾸더라고요. 한자로 이제 자자가 이제 놈자자고. 그렇습니다. 사람인, 그걸 놈자자는 이제 사람인으로 이제 바꿔달라. 그게 뭐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긴 한데요. 그런데 기왕이면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호칭이라도 좀 온화하고 존중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호칭을 써주면 그분도 또 자존감을 회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서로가 좋을 수 있는 건데 권력자에게는 금방 바뀌는 것이 심지어는 헌법에도 당선자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그것까지 막살하고 바로 당선인으로 바꾸는데 이 노숙자라는 표현은 10년이 지나도 아직 잘 안 바뀌는 사실 당선자 그러면서 이걸 놈자자라고 생각한 경우는 별로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하여튼 어떤 당선인으로 이제 바뀐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행태를 좀 행태. 비꼬는 예. 그런 신종 용어들이 또 많이 등장한 것 같아요. 예. 요즘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넷 우익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예.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그 네티즌들이 그 우경화되면서 굉장히 어떤 그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배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일간 베스트 충전소인가요? 예. 뭐 이런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희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때는 또 뭐 강남자파라는 말들 그렇죠. 유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입진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입진보는 뭐? 예, 입만 살아서 진보인 척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서로가 서로를 좀 비하하고 그렇습니다. 헐뜯을 때 예, 이제 예, 쓰는 예. 그런 용어들이 예. 되겠네요. 뭐 심지어는 뭐 좌빨이니, 예. 웃골이니 이런 용어는 굳이 제가 오늘 예를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이런 용어들도 굉장히 상대를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일본의 우경화 이건 정말 이제 심각한 수준까지 이제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그 넷 우익들의 바로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 넷 우익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제특회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특권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취지로 모인 시민회인데요. 예. 일명 줄여서 제특회라고 하는데 제특회. 이 제특회가 특히 타겟으로 삼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인들입니다. 제일 한국인 또는 뭐 일본에 있지 않은 한국인까지도 무조건 자신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부 그것이 다 한국인 탓이다. 한국인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예. 물러가라. 예. 죽여야 된다. 심지어는. 예. 뭐 이보다 더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고요. 예. 네티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에 나와서 제특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위를 주도하고 한국 대사관 앞에서 독도 자기 땅이라는 걸 주장하는 걸 넘어서서 지나가는 한국인들한테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요. 이런 그 요 근래에 나온 책 중에서 거리로 나온 넷 우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야스다 고이치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제특회를 비롯한 그 넷 우익들의 그 활동상 이런 것들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저자는 이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이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일본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특파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또 이제 그와 반대로 시위를 이제 뭐 반한 시위를 하면 이제 그에 또 반하는 이제 또 시위들 이어지고 있고 뭐 상당히 지금 그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상당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국가죠, 일본이. 그렇죠. 만약에 뭐 제특회라든가 이런 그 내두기로 대표되는 그런 우경화의 길을 걷는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일본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이 요즘 같은 이 사회에서 뭐 사실 설당이 없겠죠. 그런 균형 감각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있게 마련인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특회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행동들 또 테러에 준하는 어떤 그런 한국인들에 대한 혐오, 혐한 어떤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요? 그 일배충 이런 현상도 어떻게 무슨 종북이니 어떤 반공이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개인들에 대한 인신 공격, 정치인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진보적 어떤 그런 진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계속 이상한 그 말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추모일기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고요. 또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도 망언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등등 일본의 넷 우익과 우리나라의 일배충이 좀 닮은 꼴이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한때 잠시 이용하려고 했던 정치 세력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도 오히려 한 발을 빼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극단주의는 좀 우리가 서로가 좀 지향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넷 우익들이 일본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이니치라는 용어로 쓴다면서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은 이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넷 우익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써왔던 용어인데 자이니치라는 게. 정확한 뜻은 제일 한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일 한국인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할 수 있는데 그 용어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한국인에 대한 차별, 어떤 이런 것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혐한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깊게 배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인한테는 제일 독일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독일인이라 그러죠. 일본에 있는 미국인들한테는 미국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왜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게만 제일 한국인이라고 붙여주는 거죠. 이 용어가 원래는 이제 요 근래 생긴 게 아니라 예전에 종전 이후에 한국인들이
그 뭐 징용에 끌려가기도 하고 기타 등등 오랫동안 일본에 가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일본 사회에 동화가 돼서 언어 생활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고 뭐 생김새도 똑같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뭔가 특권을 누릴 것 같은 것들 두려워한 나머지 구분해내기 위해서 구분해서 차별하기 위해서 자이니치라는 용어를 사실 뭐 이제 제1이라는 이 용어가 일본에 있는 한국인 뭐 별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왜곡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제1 한국인 자이니치 그러면 일본에서 어떤 차별의 대명사처럼 한국인들에 대한 또는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의 어떤 대명사로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또 이제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들먹이면서 모멸감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개인에게 호칭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국가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그 나라에 그 국민들이 있고요.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특정 국가에 대해서 불량스러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그 나라를 부르는 그런 사실은 주역이 일본도 아니고 미국입니다. 말씀드렸다. 좀 전에 일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하고 있죠. 세계 초강력 국가를 자처하면서 각각의 국가의 어떤 특성들을 자기들 기준으로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엔 불량국가라는 말들을 만들어서 특정 나라들은 불량국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북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을 일러서 이제 불량국가라고 명칭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불량국가라는 말은 그 노암 촘스키 교수가 미국을 향해서 썼던 말입니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 불량국가라는 말이고요. 그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촘스키의 책으로도 나왔는데 이제 국가 안보나 인권이라는 허울로 무력 침략을 정당화하고 또 다국적 기업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경제를 피폐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신자유주의를 앞세워서 어떤 빈부 양극화를 조장하고 이런 것들을 일러서 미국이 점점 로기 스테이트 그러니까 불량 국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비판하게 쓴 책인데 미국 정부에서는 역으로 이 불량 국가라는 용어를 다른 나라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불량 국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옛날 부시 대통령 때는 이제 그 악의 축이라는 용어도 이제 사용했었고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불량 국가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악의 축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를 이제 비하하는 용어들 참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차이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남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지고서는 절대 우리가 존중을 받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뭐 대부분 다 비슷한 처지에 살고 있다 그러면 뭐 자유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다른 처지에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제 나는 파리 택시운전사의 홍세화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톨레랑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받으시오. 이게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잔디밭을 밟지 말라는 공원의 팻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공원의 팻말 보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렇죠. 이렇게 명령적으로 그렇게 써요. 아주 멋있죠. 존중하시오. 그리하여 존중받으시오. 이게 바로 톨레랑스의 정신인 겁니다. 그렇군요.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톨레랑스의 반대말이 앵톨레랑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만연한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차이를 이유로 상대를 억압하는 것. 압제하는 것. 이런 걸 앵톨레랑스라고 합니다. 아까 좀 전에 쭉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용어들이 사실은 앵톨레랑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이데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내면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표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언어 사용을 좀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고 저도 말 조심하면서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말잇기 시작. 너무 더워. 워터파크. 비싸. 싸게 가자. 반값으로. 롯데카드. 롯데카드로 전국 워터파크 10에서 50% 할인.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썸머 페스티벌. 행사 기간 및 이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아이 같았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LTE로 영화 보고 데이터 받고 쇼핑하고 데이터 받고 길 찾아가고 데이터 받고 백업하고 데이터 받고 유플러스에서 데이터를 받자. 7월에는 데이터를 쓰고 최대 5기가를 돌려받는 신기념 유플러스 LTE 데이터백 프로모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플러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평일에는 차를 두고 다니죠? 집, 회사, 마트? 가는 데는 뻔하죠. 다 근처인데. 마일리지로 보험료가 할인되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라 가입 즉시 할인받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적게 타면 할인받자.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평생 친구해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평생 챙겨줘 드르르르르 평생 든든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네, 오늘도 시크릿 뮤지엄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연 주셨는데요. 큰아이가 기말고사를 못 봐서 많이 혼냈습니다. 시험이 뭐라고 왜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